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부여의 보각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머니와 이모가 중학교를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계절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은 부여입니다. 부여 지역 중에서 보각골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쪽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도깨비가 보인다거나 귀신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던 곳이랍니다. 물론 보각골은 지금도 있습니다. 명칭도 아마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쪽에 외가 쪽 선산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몇 번 가보기도 했죠. 아무튼 그 추운 겨울 날 외할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셨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셨더랍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정신 좀 차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냉수를 받아서 온몸에 부리셨다네요. 이런 모습에 놀란 어머니와 이모는 왜 그러시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그날 저녁에 외할아버지와 친구분들의 모임이 있으셨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외할아버지는 그날도 얼큰하게 취하셨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앞에 곱게 옷을 차려 입은 여인이 그 늦은 시간에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 늦은 시간에 웬 여자가 걸어가지? 라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때는 이미 술에 취해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무서움보다는 같이 집 방향으로 걸어갈 동행인이 생겨서 심심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말이라도 하면서 같이 갈 겸 그 여인을 불렀는데 말없이 고개만 살짝 돌린 후 다시 제 갈 길을 가더랍니다. 괜히 멋쩍은 외할아버지는 취기를 억누르며 그 여인 옆으로 다가가 사람이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외할아버지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듣는 대로 가만히 쳐다만 볼 뿐 걸어가면서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더랍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취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계속 외할아버지만 이야기하고 그 여인은 묵묵히 듣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득 외할아버지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계속 걸어도 집 방향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걸은 시간으로만 보자면 도착해도 벌써 집에 도착할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그 이상한 느낌에 순간 걸음을 멈추셨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위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좌우로 마구 흔들고 앞을 보는 순간 같이 길을 걸어가던 여인이 없더랍니다. 내가 도깨비에게 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술이 확 깨셨고 그 길로 집까지 쉬지 않고 뛰어오셨죠. 집에 와서도 긴장감이 계속되었기에 그렇게 냉수 마찰을 하셨다네요.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다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까지 이런 일을 겪으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듣고 좀 신기했네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느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한 외할아버지가 집으로 가던 중 곱게 차려입은 여인과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여인은 외할아버지의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면서 외할아버지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사건 이후 외할아버지는 도깨비에게 홀렸다고 느끼며 냉수 마찰을 하고 긴장을 풀려고 애쓰셨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 사무실의 귀신. 제 사무실에서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하고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고 싼 가격에 임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은 집이 부천이셔서 가끔 일이 늦어지면 사무실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너 혹시 여직원 뽑는다고 광고 냈었냐? 라고 뜬금없이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럴 여유가 안 되었기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라며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밤샘 작업을 마치고 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깨우더라. 선배님은 혹시 면접 보러 온 아가씨인가? 하곤 당시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분명 어깨를 툭툭 치며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갸냘픈 목소리. 건드리는 느낌은 분명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새벽에 올 리가 만무하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시는 선배님이었죠. 그 선배님이 나이가 40대이셨고 성격이 좀 남자다우신 분이셔서 귀신이나 가위 같은 건 애들 장난이나 신체가 허약해서 보이는 헛것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분명 어제 밤새 마시고 주무신다던 선배가 안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불안해졌었지만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던 선배님께서 차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선배님께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선배님이 차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밤에 제가 퇴근하면 재빨리 저를 따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얼마 전 그 선배 형수님의 생일날이 돼서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말로는 당시에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무시려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옆 아니면 발밑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이 들면 다시 툭툭 치며 깨우고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냐? 라고 화를 냈지만 첫 사무실인데 내가 재수없는 소리하면 안 되잖냐라며 제가 사무실을 빼고 없는 돈에 고생할까봐 참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 사무실에서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노라며 사무실 잘 뺐다고 더 좋은 곳에 얻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점점 영악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와 보니 차에서 주무시니 소파에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개어놓은 이불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날은 커피포트에 물이 몽땅 없어져 있더랍니다. 그보다도 선배가 가장 놀랐었던 건 새벽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귓가에 사람이 소근소근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선배가 절 이렇게 생각해주는 걸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에게 그럼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차에서 주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이 말씀하셨죠.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깟 귀신에 쫓겨서 니네 집 가서 자냐? 여하튼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장난 같은 일이고 그 선배가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밤샘 작업하면 그 선배가 떠오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뒤에 서 있는 귀신.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 7살 때쯤이었을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이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분을 다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과자며 장난감이며 항상 들고 오시고 제가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버릇 나빠진다고 하지만 그 이모분은 군말하지 않고 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분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적이었기에 어머니께 그냥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수능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을 할 때였지만 집에 와서도 씻고 책상 앞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 12시가 될 즈음이면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이 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면 분명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는 수능 준비하느라 공부 중인 저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여동생뿐이었거든요. 여동생이면 기촉이 심해서 대번에 알아차릴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누가 뒤에서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별소리를 다 하네. 요즘 공부가 잘 안 되나 보구나.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집중해. 라며 윽박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그랬단 말이야. 라고 말하자 어머니께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는 듯 하시더니 내일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어봐야겠다. 라는 대답을 하시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틀 있다가 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님에게 내 얘기를 물어봤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람인데 형체가 없고 내 뒤에 항상 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를 들은 직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좀 더 자세하게 물으려 하자 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집에 있던 사진 앨범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사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은 분명 사람이 있는데 가위로 정리를 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 말씀이 내가 어릴 적에 너를 잘 돌봐주고 챙겨주던 이모인데 기억 안 나? 그 이모 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런데 내가 예전에 누가 뒤에서 쳐다본다고 해서 스님에게 물었더니 걔가 내 뒤를 봐준다 그러길래 내가 가위로 사진에서 잘라내서 버렸어. 네 번째 이야기, 초소의 귀신들. 군대에서 보통 초소 근무로 투입되면 2인 1조로 편성되어 근무를 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수는 근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부사수는 이등병이나 자대에 투입된 지 얼마나 안 된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상황에 따라 근무 편성은 조정되나 기본적 편성은 방금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는 각각 근무지 특성에 따라서 입초와 동초 형식의 근무를 서고 그 외에도 여러 근무 형태가 존재합니다. 입초 근무란 한 개의 초소에서 대기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을 이야기하며 동초 근무란 한 개의 초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닌 경계 지역을 도보나 차량으로 순찰을 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근무했던 GOP에서는 입초와 동초가 같이 이루어지는 형식의 근무가 실행되었었습니다. 고정대기 초소에서는 2인 1조가 한 팀이 되어 입초 근무를 하였고 그 외의 팀원들은 동초 근무로 경계 지역 내를 도보로 순찰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 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입초 인원들은 동초 근무를 하던 동초 인원들과 종종 만났고 그들과 수화를 하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날 나는 초소에서 내가 사수로서의 임무를 맡고 부사수로서는 신병 교육대를 마치고 GOP로 자원하여 온 지 얼마 안 된 이등병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GOP 투입 당시 인원 구성을 완편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이었으나 GOP 투입 이후 근무 환경 특성상 버티지 못하는 인원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후방 부대로 내려가는 인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와 같이 근무를 투입한 그 친구 또한 원래 일병 말인 용사가 차지했던 자리이나 그 일병이 버티질 못하고 후방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투입되었다. 같이 근무를 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며 경계 근무의 무료함을 이겨내고자 했으나 근무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거리가 소진되었고 고요함 속에서 서로 전방만을 바라보며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초와 동초를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다가 새벽 3시 즈음 고정 초소로 들어가 다시 입초를 서게 되었는데 고정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사수가 오른쪽 순찰로에서 미상인원 2명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라오다가 옆 초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나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부사수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으며 근거리까지 오게 되면 나에게 말하고 내가 수화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쪽 초소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걸 보니 순찰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계 지역 내의 입초 근무는 우리가 서고 있으니 나머지 팀들은 당연히 동초 근무를 서고 있었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하여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순찰자인지를 확인하고 온다고 부사수에게 말을 하고 그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초소에 도착하여서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 초소 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많이 피곤한지 헛것을 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초소로 되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부소대장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옆 초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옆에 초소에 아무도 없던데 네가 많이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냐? 옆에 아무도 없어. 사실 잘못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옆 초소와는 약 10m 거리. 야간 감시 장비를 끼지 않고 눈으로 보아도 사람 형체는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간 감시 장비를 착용하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고 그가 보았던 미식별 인원에 대해서 그가 잘못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 피곤하여서 헛것을 보거나 꿈을 꾼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내 말을 들은 그 친구는 표정이 굳으면서 나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하사님이 초소에 들어가시고 나서 2명이 다시 초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곤 하사님을 보다가 아래 순찰로로 내려갔습니다. 순간 나는 이 인원도 후방 부대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부터가 걱정이 되었다. 근무 인원이 없으면 내가 야간 및 주간 근무를 둘 다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들었다. 그 당시 무섭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내가 보질 못했는데 이 친구는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괴리감이 굉장히 이상했고
이 친구가 한순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얼굴을 보니 졸아서 잘 못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대 분위기 상 이등병이 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기에 나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던 터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잘못 본 것 같으니 근무를 잘 서보자고 이야기를 하며 근무를 이어나갔다. 그 후 근무를 잘 마무리하고 소초로 복귀하였고 그 일은 바쁜 GOP 일과 속에서 잊혀져 갈 때 즈음에 생활관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근무한 이등병이 보았던 그 미상 인원을 다른 인원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활관 내에는 나를 포함하여 10명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7명이 미상 인원을 보았고 나와 근무하던 이등병이 목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명이서 초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초소에서 과거의 사수와 부사수가 같이 자살을 하였던 곳이라는 것을 행정보급관님의 입에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섭기보다는 마음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었던 그들이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근무를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원래 그 초소가 고정대기 초소였으나 그 사건 이후 옆 초소로 옮겼다는 것도 행정보급관이 철수하기 한 달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GOP 경계 근무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고가의 CCTV 설치로 근무자 인원을 줄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야간에도 경계 근무를 서지 않고 CCTV 병을 활용하여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GOP 근무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후임과 선임에 대한 스트레스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와의 단절된 공간. 나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과는 다르게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 새세이도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지금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GOP 근무 당시에 나의 기분과는 너무 대조되어 도리어 우울해졌던 기분이 들고는 했었습니다. 나는 GOP라는 곳은 젊은이들의 한숨과 땀방울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 풀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봅니다. 5번째 이야기, 귀신을 믿게 되었던 사연. 너무 뻔하지만 전 정말 귀신은 안 믿었습니다. 때는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인 군부대에서 상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저는 원래는 서지 않는 근무를 하나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운전병으로 여타 다른 보직의 분들과 달리 저희 운전병 중대 자체가 근무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래는 서지 않는 근무는 당시 조류 독감 때문에 원래 그쪽 근무를 서는 공병대대가 거의 전원이 파견을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중대에서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근무지는 저희 사단 뒷산에 있는 사격장으로 이어지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격장 쪽으로 이어지는 길 앞에 철조망 입구를 지키는 역할과 그곳이 사단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기 때문에 근무지가 된 것이겠죠. 사단 근무지라고는 해도 중대 막사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공병대는 전부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이라 사람이라고는 정말 근무자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격이 있을 때 이외에는 병사들은 물론 간부들도 절대 찾지 않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놀면서 근무를 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중대에서 딱 이틀만 그곳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첫째 날이 바로 저와 제 후임이었던 이등병의 근무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였는데 더운 여름날 저녁에 산에 오른다는 게 좀 짜증났지만 한 번만 서면 되니까 하고 후임과 함께 근무지에 도착해서 먼저 근무를 서고 있던 같은 중대원들과 교대를 한 후 6시부터 후임과 얘기를 하면서 근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 근무지에는 뭐랄까 지하 주차장에나 있을 법한 사람 4명이 들어가면 꽉 찰 듯한 조그만 초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리가 없이 상체만 있는 마네킹 2개가 방탄 헬멧을 쓰고 군복 상의를 입은 채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 받침대 같은 게 있어서 그 위에 상체만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것도 멀리서 보면 위협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해놓은 건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희는 초소 밖에서 근무를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단 전체가 보이는 방향으로 초소를 기대고 근무를 서고
후임은 제 뒤쪽에 사격장으로 이어지는 철조망 입구 쪽을 바라보고 근무를 서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후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근무를 서고 8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더군요. 저도 그때야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곳 근무지는 오후 8시 이후에는 근무를 서지 않는다고 했던 걸 미처 생각해내지 못하고 멍청하게 8시가 조금 넘도록 교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 중대는 사단 후문에서 근무를 서었는데 그곳은 24시간 풀 근무지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후임과 함께 근무지를 뒤로하고 중대로 복귀를 위해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즈음 후임이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근무 설 때 철조망 안쪽에서 뭔가 하얀 것이 엄청 빠르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처음엔 얘가 뭔 소리를 하나 했는데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등병짬에 저한테 장난칠 놈도 아니고 해서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기에 중대 복귀 후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근무기한테 가서 내일 다시 그곳 근무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어차피 자진해서 근무를 서겠다는데 말릴 사람도 없고 해서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일병 한 명과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방탄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장구류 착용 후 근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전날과 달리 여름인데도 평소보다 빨리 해가 지려 하더군요. 근무지에 도착해서 교대를 한 후에 초소 안을 들여다보니 마네킹 2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성실한 저는 일부러 좁은 초소 안에 들어가 마네킹 2개를 각각 원래 위치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잘 따르던 일병 후임을 전날 이등병이 근무를 서던 곳과 똑같은 위치에 세워둔 후 저도 전날처럼 초소에 기대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임이 좀 말빨이 되고 재밌는 녀석이었는데 둘이서 계속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운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8시가 다 되어 좀 더 일찍 내려갔어도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며 후임에게 내려가자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플래시 빛이 제 얼굴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눈을 찡그리면서 빛이 나오는 방향을 보니 이곳 근무지로 통하는 길에 군복을 입은 2명이 걸어오는 듯이 보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야간 근무 중에는 근무지로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화를 해야 합니다. 총을 들이대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는 위협과 신분 확인을 위한 작업이죠. 그러나 이미 빠질 대로 빠져 있던 저는 수화를 할 생각도 없이 후임에게 대기하라고 한 후 두 사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자 두 사람 중 한 명이 교대하러 왔어요라고 하더군요. 이미 어두워진 한밤중에 산속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머리에 방탄 헬멧에 병장 마크랑 상병 마크가 보이더군요. 교대하러 왔어요에서 요자를 쓰는 걸로 보아 다른 중대 사람구나라고 생각한 저는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후임에게 가서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왔던 반대쪽 길로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산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금방 머릿속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가 교대한 두 사람은 얼굴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방탄 헬멧과 거기에 붙어 있던 계급장 그리고 군복. 또다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근무지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마네킹 2개의 방탄 헬멧에 있던 계급은 병장과 상병이었죠.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되었어. 하면서 거의 뛰듯이 중대에 복귀한 저는 중대본부에서 바로 그곳 근무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후 근무계는 물론 타 부대 병사 그리고 사단의 여러 간부 등 모두에게 물어보았지만 그곳은 원래 8시 이후에는 근무를 서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제가 그날 그곳의 마지막 근무자였고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갔다던 병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 이야기로 저는 좀 유명해졌지만 결국 당사자가 아니면 그런 일은 금방 있더군요. 다행히 그 후로는 그곳에 근무를 설 일도 없이 저도 차츰차츰 잊어가며 무사히 전역을 하였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그 일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등 뒤에 식은땀이 나곤 합니다.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제주도 여행. 어린 시절 나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풍경은 언제나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특히 제주도의 해변은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끝없이 펼쳐진 듯한 느낌을 주었고,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올레길을 걸으며 느낀 자유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해 여름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제주도의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 함덕해수욕장은 맑은 물과 고운 모래사장으로 유명했으며 가족 모두가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침 일찍 도착해 해변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이들은 파도와 놀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오후가 되어 우리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쉬기로 했다. 카페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창가 자리가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우리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우리는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주문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한 소녀가 해변을 따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긴 머리를 흩날리며 조용히 걸어왔고 얼굴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다. 우리 가족은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소녀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는 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미소 대신 씁쓸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해변을 걷던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손짓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그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이후로도 소녀는 여러 번 나타났지만 항상 짧은 순간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해변을 떠날 때마다 소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몇 년이 지나 대학에 입학한 나는 다시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 해변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 소녀가 서 있던 자리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등대가 있었고 등대 주변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등대를 향해 걸어갔다. 등대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그 소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픈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기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내 얼굴을 스치며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곳을 떠나며 소녀의 존재가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제주도를 떠날 때마다 그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잊지 말라는 경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그 소녀의 이야기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그녀의 존재는 제주도의 평화로운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그곳에 숨겨진 아픔과 슬픔을 상기시켜준다. 7번째 이야기, 오토바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나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오토바이는 나에게 새로운 자유와 모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첫날은 친구들과 함께 도심을 달리며 신나게 즐겼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을 선사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고 도로는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즐겼기에 비를 맞으며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길 건너편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그 불빛을 향해 속도를 줄이며 접근했다. 그 불빛은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집이 예전부터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불빛은 더욱 강해졌고 창문을 통해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차를 세우고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실내는 어둡고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멈췄다. 소녀는 말없이 나를 응시했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다. 나는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와 내게 속삭였다.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옆에 서서 눈을 마주쳤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어떤 비밀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정신을 차렸다. 주변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녀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그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경계하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오래전에 사고로 비어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녀는 그 집에 살던 딸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다.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조심하게 되었고 특히 밤에 혼자 탈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 소녀의 모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때때로 그녀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나는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바랐다. 8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대학생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을 즐겼다.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해변으로 향하기로 했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와 노래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여행의 둘째 날 저녁, 우리는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으며 도로는 거의 비어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졸린 듯해 보였고 나는 운전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전방의 차가 급정거를 하며 멈췄다.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말았다. 충돌 직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 지나고 나는 혼란스러운 기분에 휩싸였다. 내 차는 크게 파손되었고 창문이 깨지면서 시야가 탁 트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고속도로 주변은 너무나도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고속도로의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를 피하려 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느리고 부드러웠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왜 고속도로에 있는지 궁금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천천히 내 옆에 서서 머리를 숙였다. 나는 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흐려지더니 사라져 버렸다. 나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다시 차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차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차 안에 갇힌 채로 그 인물을 다시 한번 보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차는 심하게 파손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나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그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른 사고 소식을 접했다. 그곳에서 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고 그 사고들 중 일부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 고속도로에 얽힌 미스터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인터넷과 도서관을 통해 그 고속도로의 역사와 사고 사례를 조사했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니 그 고속도로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곳으로 유명했다. 특히 밤에 발생하는 미확인 사고가 많았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날 밤에 만난 그 인물이 그곳에서 사고로 인해 떠도는 영혼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그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무서운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평화를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나는 종종 그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조용히 기도했고 그 영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안식을 찾기를 바랐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내게 고속도로에 숨겨진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9번째 이야기, 폐가. 어느 작은 마을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버려진 집으로 알려져 있었고, 밤이 되면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소문이 돌았다. 많은 이들이 그 폐가를 두려워했지만 호기심 많은 청년인 나는 그 폐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우리는 조용히 폐가로 다가갔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약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폐가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물건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한 방에서는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오래된 책장과 책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폐가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창문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보였다.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 보니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인물은 희미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며 그 인물을 지켜보았다. 그 인물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사라졌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폐가를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이 갑자기 닫히며 갇혀버렸다. 우리는 당황스럽게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 순간 폐가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한 친구가 소리를 따라가 보려고 움직였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그를 도와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우리에게 손짓을 했다. 우리는 그를 도와 일으킨 후 다시 문을 열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 순간 폐가 내부에서 빛이 더 강해지더니 인물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보였고 눈빛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천천히 우리의 손을 잡으려 했고 우리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폐가 전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 위해 다시 문을 열려 했지만 여전히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인물은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과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그는 아마도 이곳에 갇혀있는 영혼이었을 것이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폐가 내부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달려나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우리는 밖으로 밀려나왔다. 우리는 급히 폐가를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갔다. 폐가를 떠난 후에도 우리는 그날 밤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며칠 후 우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그 폐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그 폐가는 오래전에 한 가족이 살았던 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가족이 모두 사망한 장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딸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폐가를 멀리하게 되었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가끔씩 그 폐가를 지나칠 때면 그 소녀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것을 보곤 했다. 그녀의 슬픈 눈빛과 외로운 손짓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